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의 서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과학 1 우리 해설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1번부터 20번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 느끼기에도 좀 쉬웠을 문항들은 좀 빠르게 해설을 하고요. 어려웠을 만한 난도 높은 문항들 위주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라고 해서 좀 쉬운 문제가 1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 페이지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단순히 답 맞추는 거에만 이제 연연하지 말고 선생님이 강조해주는 부분들도 좀 챙겨가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대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륙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저가 확장이 되는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해저가 확장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 판이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섭입대가 발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해저의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다가 양쪽에 있는 대륙이 다시 부딪히게 되면서 다시 초대륙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의 과정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것에 대한 학생들 대화 A부터 보면요. 판계하는 초대륙에 해당해 라고 했어요. 판계하는 뭐 너무 많이 들어봤던 용어 아닌가요? 그쵸?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초대륙이 판계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초대륙은 로디니아라고 부르고요. 그쵸? 초대륙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열곡대는 기억 중에 형성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열곡대라는 용어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열곡대가 뭐예요? 찢어지면서 생긴 골짜기가 긴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계곡 형태로 쭉 나열된 거. 그거를 우리 열곡대라고 해요.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맞는 얘기고요.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니은의 증거야. 해저 확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해저 확장설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양쪽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의 증거야. 맞는 얘기네. 학생 C의 얘기도 맞고요. 그래서 A, B, C 학생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좀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용어 놓친 친구들은 그 정도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은하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어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A와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팔이다. 친절하게 어느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지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모습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떤 은하에 속하죠? 나선팔이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나선팔이 이렇게 보이고 중심부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런 은하를 우리가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정상 나선 은하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쵸? 그래서 중심부와 지금 나선팔을 지칭하고 있고요. 이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나선 은하는 맞았는데 막대 나선 은하이려면 이 중심부에 길쭉한 막대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 니은, B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없냐고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성간물질은 나선 은하에서는 중심부에는 좀 비교적 적게 있지만 나선팔에는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성간물질의 양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 지역에 존재하는 성간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아니지. 있긴 있거든. 성간물질 B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 그 다음 디귿. 붉은 별의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선은하 공부할 때는 중심부와 나선팔의 그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심부는 붉은 별, 비교적 늙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나선팔에는 비교적 젊은 별, 푸른 별이 많고 성간물질도 나선팔에 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복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만 정답,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는 뭐도 떠올려야 돼요? 타원 은하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 거의 없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새로운 별들의 탄생이 많이 이루어지는 은하가 바로 불규칙 은하이다. 그래서 성간물질이 많다는 것은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물질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연결시켜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이 문제는 약간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은
1750년 대비 2011년에 지구 기온 변화를 요인별로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기후변화 공부할 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그 종류에 따라서, 즉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그리고 지구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위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자연적 요인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된 거예요. 인위적 요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온실기체죠. 우리가 온실기체 배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인위적 요인으로 이렇게 꼽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니은이라는 요인 때문에 기온 변화가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네.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온실기체 때문에는 기온 변화가 어쨌든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니은 요인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방향,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사실 여러분, 기후변화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너무 복합적이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는 뭐 증가하고 어떤 것 때문에는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통합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어떻게 기온이 바뀌는지 보일 뿐이지 하나의 요인을 다 쪼개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는 뭐 기온 변화가 크지 않은 거의 뭐 0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억의 자연적 요인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영향이 누가 더 크냐라고 했어. 기억이랑 자연적 요인이랑.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에 의해서는 지금 기온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어요. 그쵸? 그런데 니은에 의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어. 그 정도가 기억이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준 것은 기억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정확히 무슨 기체인지 몰라도 보기 선지 기억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억이 더 크다.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 인위적 요인 중에 니은은 기온을 상승시킨다 라고 했어. 인위적 요인 중에 니은은 기온을 하강시키는 거죠. 기온 변화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기온이 내려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강시킨 거거든요. 니은은 틀렸네요. 사실 자료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디귿.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활동이 포함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태양활동이 포함되는 걸까? 여러분, 태양활동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 요인에 속하고요. 특히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나눠서 살펴봐야 되냐면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쵸? 특히 지구 외적 요인이 많이 출제됐었죠.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로 이제 태양 활동과 관련돼. 그래서 태양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흑점수의 변화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떨 때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지구의 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그걸 세차운동이라고 하죠. 또는 이심률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 외적 요인에 속하고 자연적 요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내적 요인은 뭐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뭐 화산재 같은 거 분출되는 상황, 지표면의 반사도가 변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태양활동은 여기에 속하는 거지. 자연적 요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는 맞아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번 문제, 실험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고, 근데 이런 간단한 실험을 굳이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스케일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그냥 실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라고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바로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플룸의 연지기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비커에 물을 담고 그리고 바닥에 잉크를 주입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잉크가 바닥에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열을 했대. 촛불로 가열을 하면서 이 착색된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을 했대요. 어떻게 될까? 밑에가 가열되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마치 지구 내부에 있는
플룸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어떤 플룸에 속할까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의 비유인 거죠. 그쵸?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승하는 모습이겠죠. 자, 보기 기억 볼게요.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A의 연직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치? 뜨거운 플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여기 지금 가열시켰잖아요. 가열시켰잖아요. 뜨거운 플룸.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상승은 B에 해당한다. 뜨거운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맞는 얘기죠. 디귿.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이선지는 기출문제 좀 풀어본 친구들은 아 이게 또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플룸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지구 안쪽. 저 안쪽이긴 한데 어디쯤 안쪽이냐면 여기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핵이 있을 때 핵과 멘틀의 경계쯤 여기서 생기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요 근처까지 올라오는 거거든. 여기서 생겨요. 여기가 대략 어디쯤이냐면 2,900km 정도 깊이 됩니다. 외핵과 내핵이라고 한다면 요 핵에서 더 안쪽에 여기에 내핵 굳이 분류를 하자면 외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요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상승한다. 그 위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고요.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문제도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료 자체는 익숙했을 거예요. 자료 자체는 익숙한데 지금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게끔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A, B 시기에 두 해역에서 측정한 연직 수온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지역,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을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A와 B가 서로 다른 시기래요. 그러니까 뭐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고 봄, 가을일 수도 있고 다른 시기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봤더니 가자료에서 지금 A 시기는 표층 수온과 수심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수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즉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반면에 B 시기는 어때요? 표층 수온이 거의 30도 가까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요 B 시기는 여름에 가까울 것 같고요. A 시기는 겨울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표층수는 낮아지니까 그래서 연직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 자료는 마찬가지로 A 시기는 좀 추웠네. 그리고 B 시기에는 좀 따뜻했네. 그리고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네. 혼합층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여기도 혼합층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나 자료가 수심이 더 깊은 곳까지 나타나 있고 얘는 여기쯤에서 끊겼어. 아마도 수심이 좀 얕은 바다이지 않을까? 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보기 기억. 가에서 50m 깊이의 수온과 표층 수온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50m 깊이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그럼 여기서 50m 깊이의 표층, 이때의 수온, 요 정도. A와 B 시기 모두 비슷해요. 근데 지금 표층 수온과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A 시기에는 이때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B 시기에는 이때와 이때, 여기와 여기가 지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B 시기에 차이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기억 보긴 맞아요, 틀려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지. 자료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니은. A와 B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수온 차이는 둘 다 나고는 있어. 근데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을 비교하래. 표층 수온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더 넓어요? 여기가 더 넓지? 조금 더 넓죠? 그죠? 여기는 10도가 안 되고 여기 10도 넘어갔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지금 표층 수온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보기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보기. 아마도 수심이 얕으니까 계절별 그런 표층 수온의 차이도 좀 크지 않을까. 연용량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서 B의 혼합층 두께는 나가 가보다 두껍다라고 했어요. B의 혼합층 두께. 혼합층은 이제 바람이 섞어주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B의 혼합층을 보면은 여기서는 요 정도 두께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50m 좀 안 되네. 근데 여기서는 어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훨씬 얇아요. 여기가 더 두껍네. 나에서 더 두꺼워. 그러니까 바람이 이때 더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귿 보기. 나가 가보다 두껍다? 얘도 맞네.
정답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 문제 5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6번 같이 볼게요. 자, 이 6번 문제는 판 구조론과 그리고 지질 구조를 연결시킨 문제예요. 그래서 단원끼리 이렇게 통합된 문제들은 특히나 여러분 잘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들이에요. 판의 경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층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단층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층 문제 나오면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단층 면을 일단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단층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상반이고 아래쪽이 하반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갔는지를 봐야 되죠. 여기서는 어때요? 단층 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여기야. 그치? 근데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갔네. 그러면 미끄럼틀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정단층이지. 정단층. 장력이 작용하는 곳이구나. 여기도 선생님 단층이 있어요. 여기도 따져줘야지. 여기는 단층면의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반이 이쪽인데 여기도 상반이 내려갔네. 이것도 정단층.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단층면이 있고 상반이 이쪽인데 내려갔네. 여기도 정단층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력에 의해서 이런 지질 구조가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가자료에는 지금 해구, 해령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해령이 있는 쪽은 상대적인 판의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이 A지역 같은 경우는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발달하겠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해구의 방향이 이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A지역에는 주향이동 단층이 발달한다. 주향이동 단층이 뭐예요? 이게 지금 변환단층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어긋나는 단층을 주향이동 단층이다라고 합니다.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기억은 상반이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지금 여기거든?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는 하반이지. 그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층 면을 기준으로 하반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단층면에다가 사람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상반신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반이고 하반신 포함되면 하반이에요. 여기는 지금 하반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나는 C지역에서가 B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 C와 B 중에. 자, C와 B 중에 어디서 잘 나타나냐고 했습니다. C는 지금 수렴형 경계 해구에 해당하고요. B는 지금 발산형 경계 해령에 해당합니다. 발산형 경계에서 장력이 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단층이 잘 나타나겠지. B지역에서. C지역 같은 경우는 횡압력이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단층 아니면 습곡 이런 것들이 잘 발견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은 틀린 거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 되고요. 답은 1번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별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별 가나다의 분광형 그리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주결성이고 하나는 초거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물리량 공부할 때 항상 별의 대표적인 물리량이 표면 온도, 별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음에 별의 광도, 얼마나 밝은 별인지 이 2가지 물리량이 가장 중요했고 그 물리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HR도죠. HR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별이고요. 위로 갈수록 밝은 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HR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존재하는 이런 분포를 보이는 별들을 우리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가나다별 분광형 절대 등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HR도 상에서의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나다별을 여기에 위치를 찍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찍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항상 태양의 위치는 좀 알아두세요 라고 했어요. 태양의 위치라고 한다면 태양은 분광형이 G2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대략 플러스 4.8등급이에요. 여기가 아마 태양의 위치일 겁니다. 요건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비교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가는 G형이면서 마이너스 5등급이야. 그럼 대략 같은 G형이면서 마이너스 5등급이려면 저 위에 찍혀야겠네. 가는 여기 어딘가 찍힐 거야. 나는 A
A형이면서 0등급이에요. 그러면 A면 더 왼쪽이면서 0등급이니까 여기 위에 찍히겠네. 왜냐하면 두 개는 주계열성이라고 했거든. 하나는 초거성이고. 그럼 얘가 일단 초거성이거든요. 그럼 주계열 밑에 찍히겠지. G형이면서 플러스 5래. 그럼 여기 비슷한데 찍히겠네. 다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주계열 2개, 초거성 하나.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보기 볼게요.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자, 같은 주계열성 내에서 질량 비교했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질량이 큰 별이죠. 그러니까 뜨겁고 밝은 거잖아. 질량이 크니까 재료물질 많고 핵융합반응 많아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보기. 생명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물어봤어요. 얼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봤고 다가 나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수명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 에너지 막 많이 만들고 금방 재료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건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거든.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가 더 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나보다 길다라고 니은에 쓰여 있으니까 맞는 보기네. 그쵸? 그 다음 디귿 보기.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다가 가보다 넓다. 요렇게 두 개 비교하라고 했고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넓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광도가 큰 거예요? 가가 광도가 큰 거죠. 절대 등급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에서 넓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가 가보다 넓다라고 했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답은 아니죠. 지금 기억에서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니은이 맞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대기 파트에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어느 날 21시에 촬영한 적의 영상이고요. 21시니까 여러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영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찍히려면. 그리고 이제 이동 경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A 지점과 B 지점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그림에서는 일기 기호로 다음날 05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기 기호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안은 전체적으로 날씨는 흐리겠지. 흐리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20m/s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풍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하나의 관측 지점에서 측정한 건데 지금 풍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대략 남동풍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남서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는 풍향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 보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위치는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태풍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면 남해상이던가 아니면 동해상이던가 여기 어딘가에 어쨌든 관측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보기 기억 볼게요.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쪽으로 불어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태풍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걸 묻고 있는데 여러분 태풍이 뭐예요? 강한 저기압이지. 강한 저기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죠.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을 두껍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강한 상승에 의해서 계속 여기서 뭐 자멸 같은 거 방출되면서 계속 상승이 촉진이 되면서 여기가 비어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기압의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공기가 불어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승기류 강하고요. 근데 이렇게 상승기류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륙권의 그 경계면쯤에 가게 되면 얘가 주변으로 퍼져서 다시 나가. 어디 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위에서는 불어 나가요. 자, 구름의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더 위에다 그려야겠네. 여기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고기압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는 공기가 좀 모여 있으니까 여기와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구과학 1에서는 상층의 고기압, 저기압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지구과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모여든 공기가 지상에서 모여든 공기가 상승해서 위에서는 퍼져서 밖으로 나가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어 나간다 맞고요. 특히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시계 방향. 그래서 그거까지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선지 기억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불어 나가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쪽으로 불어 나간다. 맞는 보기예요. 기억 보기 맞고요.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 고도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적의 영상에 밝은 정도를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A가 더 하얗게 밝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편이죠. 하얗게 밝다라는 것은 최상부 고도가 높은, 온도가 낮은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도를 비교하자면 A 부분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아니지. A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이 안전반원이었나요? 오른쪽은 위험반원. 오이시 이렇게 여러분 외웠죠? 그래서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면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안전반원 아니고 위험반원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요런 태풍 관련된 문제들은 워낙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거 해석하는 거, 요 방향 해석하는 거, 요 부분 여러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 지질 단면도 나왔네요. 지질 단면도 나오는 문제들,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뭐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딱 볼 때는 일단 A부터 지금 E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순서를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가장 먼저 생긴 지층인지를 봐야겠죠. 여기 지금 퇴적암 나와 있고요. 화성암 그리고 변성 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제일 먼저일까? 일단 제일 아래쪽이 먼저겠거니 생각하고 봤더니 A가 있고 지금 여기 기저효감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퇴적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정합이 형성된 후에 그 다음에 B가 퇴적이 됐구나. 그리고 나서 C가 퇴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이 F가 관입하면서 굳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F가 관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단층이 있었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끊겨 있으니까 관입해서 굳어진 이후에 단층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부정한 면이 하나 보여.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D가 또 퇴적이 됐네. 그 다음에 E가 퇴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지표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윤기 한 번 더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선생님 순서 이렇게 적었는데 선생님 이거 F의 생성 시기는 이때 관입한 건지 아니면 나중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층이 힌트로 나와 있어요. 얘가 퇴적이 아니죠. 얘가 관입해서 굳어진 이후에 단층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단층 이전에 F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요 순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되시나요? 그래서 A, B, C, F, 그 다음에 D, E 요 순서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 연령을 추정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제시 조건이 A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나왔다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언제 퇴적된 거야? 이건 고생대 지층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C와 D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됐대. 여기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됐대. 그럼 이거는 중생대 지층이란 뜻이에요. 중생대 때 만들어졌구나.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시절에 고생대 이 시절에는 여기가 바다였구나. 삼엽충이잖아. 근데 요 시절에는 공룡인 걸 봐서는 그때는 육지였구나. 바다였다.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는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융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바다 환경에서 육지 환경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알아볼 수는 있어요. 자, 보기 기억. F에서는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어. F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이전에 퇴적된 요런 지층들로부터 얘네가 포획돼서 들어갈 수 있지. A 들어갈 수 있지. B도 들어갈 수 있고 C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전에 퇴적된 지층에서는 다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기억 보기 맞습니다. 니은 보기.
단층이 형성된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단층이 형성된 시기가 언제야? 여기가 중생대니까 얘도 당연히 중생대겠지. 그때 암모나이트 번성했어요? 번성했지. 지금 선지가 여기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발견된다고 했으면 이건 틀린 선지였을 거야. 왜냐면 여기 육지니까. 근데 번성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번성했지. 중생대. 맞는 복이야. 맞는 복이에요. 디귿. 습곡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라고 했어요. 습곡이 어디 보이죠? 습곡이 지금 요 C의 지층에서 여기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고생대래. C에서 지금 습곡이 나타나는데 얘는 중생대 지층이거든. 그러니까 중생대에 습곡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고생대 아니고. 디귿은 틀렸네. 정답 기억 니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우주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이 가에서 라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해 오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팽창 속도는 중간에 좀 변화가 있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냐면 이때가 지금 빅뱅의 순간이에요. 빅뱅의 순간. 급팽창이 있었던 거예요. 급팽창이니까 여기서 지금 부피가 확 커진 거야.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확 커진 비율보다는 좀 완만한 요런 기울기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감속 팽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와서 다시 기울기가 증가하죠. 다시 가속 팽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뭐야 이렇게 생겼네? 뭐 항아리처럼 생겼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팽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원자가 만들어졌고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 그것들을 지금 시기로 지금 가나다라로 지금 표시를 해준 겁니다.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습은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곳을 본다라는 것은 먼 과거를 보는 거고 빅뱅의 순간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곳을 본다는 건 비교적 최근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가와 라 사이의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 자료만 봐서 감속 팽창을 어떻게 알아요? 팽창 속도가 자료에 없는데 그림으로 준 거예요. 그림으로. 급팽창 있었다가 팽창 속도 확 빨라졌다가 느려진 거지 여기는. 여기 좀 기울기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 사이에는 퀘이사가 형성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퀘이사는 아주 먼 과거에 생긴 우주가 탄생한 초기에 생긴 천체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나와 다 정도 이 옛날에 생긴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푼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퀘이사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예요. 은하. 근데 여기 지금 은하 이때 생겼거든요. 그쵸? 요 사이에는 아직 원자도 생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가 생성된 시기는 어쨌든 라 시기 이후가 돼야 돼. 라 시기 이후가 돼야 돼. 요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원자도 안 생겼는데 니은 틀린 거야. 그 다음 디귿. 라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2.7 켈빈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생겼죠?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요때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면서 뻗어나간 빛,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때 방출이 됐고요. 이때 생겼고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오기까지 현재 2.7 켈빈으로 관측이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현재에 오기까지 점점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식어가면서 이 온도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지 디귿에서 라 시기의 온도를 물어봤어. 이때 온도를 물어봤어. 그럼 어떨까 이때 온도는? 3000 켈빈보다는 낮을 거고 2.7 켈빈보다는 높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2.7 켈빈보다 높다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3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죠? 11번 문제 자료 해석 잘 해야 하는 문제였고요. 특히나 남반구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한 친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계절 판단해야 되는지 좀 막막했다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와 나 자료가 2월과 8월에 남태평양의 표층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어느 게 2월이고 어느 게 8월인지부터 구분을 해야겠지. 근데 이것만 봐서는 선생님 8월이 여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수온이 어떻죠?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남반구고요. 8월이라고 한다면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 여기 지금 수온 분포가 나와 있어. 해류를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해류의 모습을 보고 추정을 해야 돼요. 요거를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해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이 표층수온 분포 얘기할 때 등소원선이 거의 위도에 나란하다라고 했어요. 거의 나란하다. 왜?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 가장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층수온 높게 나타나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 점점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그 흐름은 맞아요. 전체적인 경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이 대륙 쪽 근처에 가봤더니 나란하지 않고 여기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위도 비교했을 때 이때보다 여기가 지금 수온이 더 낮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고 있다. 한류가 나타나는 구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지금 같은 위도 비교했을 때 수온이 더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한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 지역에서는 난류 흐르고요. 난류 흐르고요. 근데 이 난류와 한류의 세기가 양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요 A와 대칭되는 반대편 좀 비교해 볼까? 대략 A와 대칭되는 요 반대편 비교해 보면 여기가 지금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가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수온이 더 낮다? 한류가 강하다라는 뜻이지. 상대적으로 이때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류가 강하다라는 뜻은 어느 계절이란 뜻이야? 겨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 가자료가 겨울에 대한 자료구나. 겨울이면 남반구의 겨울이라고 한다면 언제? 이게 8월인 거야. 이게 2월인 거예요.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류의 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해류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경수역의 위치 얘기할 때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북상하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하한다 이런 내용도 배웠을 거예요.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절 판단한 다음에 이제 선지 해석해야 되거든요. 보기 볼게요. 8월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다. 아니죠. 가이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A에 흐르는 해류는 고위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A에는 어떤 해류가 흘러요? 난류가 흐르죠. 저위도의 열을 품고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니은 보기 맞고요. 그 다음 디귿. B에서 흐르는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그 해수의 순환, 표층 순환의 흐름까지도 지금 디귿에서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방향을 물어봤어요. B에서는 어떤 해류 흘러요? 여기는 지금 60도 부근에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바다이다 보니까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요 B 지역입니다. 요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런 방향, 반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루는 게 남태평양의 특징이에요. 그럼 요 방향, 서에서 동 방향으로 흐르는 요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을 비교하라는 뜻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볼까? 적도 부근. 아열대 순환의 방향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무역풍 부는 곳이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흐르고요. 대륙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이렇게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렇게 존재하고요. 북태평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리고 남미 이쪽에서 올라가는 페루 해류까지. 여기는 미국 쪽이니까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랑 비교하라는 거야. 같은 방향이지. 둘 다 서에서 동 방향입니다. 디귿 보기 맞아요.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 니은 디귿 되겠고요. 아니죠. 디귿에서 지금 반대라고 했네. 반대 아니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좋은 문제였어요. 요 11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절 판단하는 거. 선생님이 일기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수와 관련시켜서도 계절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온대 저기압과 관련된 문제고요.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측소 P에서 T1과 T2 시각에 직접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높이 올라가면 기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추워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으로 나타나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P를 통과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 전선면이랑 지표면이 만나는 그 경계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전선이에요. 즉 전선은 지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표상에서 T1과 T2에서 지금 지표상의 기온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층의 기온은 비슷해. 근데 지표상 기온이 달라졌어. 왜? 전선이 통과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T1이 먼저고 T2가 나중이거든요. T1이 먼저고 얘가 나중이야. 원래 지표의 온도가 이 정도였는데 온도가 떨어졌지. 기온이 떨어졌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랭전선 통과한 상황이구나.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나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T1이 T2보다 작다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수학적인 것 같아.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이래요. 그러면 여기 높이 2km 높이에서는 거의 비슷해. 근데 거의 비슷한 기온이에요. 근데 T1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기온에서 이만큼까지 좀 많이 감소했지, 기온이. 근데 T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만큼까지밖에 감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소율은 누가 더 큰 거야? 더 많이 변한. T1이 더 큰 거지. T1이 감소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보기 기억에서 T1이 T2보다 작다라고 했네. 아니요, 크다라고 해야 되지. 기억 틀렸네. 그 다음 니은. P를 통과한 전선은 한랭전선이다. 한랭전선 통과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니은 맞고요. 그 다음 P에서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풍향 변화 물어봤는데 지금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뜻이고 뭐 중간에 T 1.5 하나 그려볼까요? 요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풍향 변화를 얘기를 할 때 P 지점에서 원래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 여기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디귿?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P 지점은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북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Q 지점이라고 해볼까? 여기 같은 경우는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그런 부분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최근에도 이거 강의할 때 이 그래프 공부할 때 각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냥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기억, 니은, 디귿을 줬었는데 이제는 안 준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주고 맙니다. 그냥 용용곡선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장소 나와 있고요. 해령 부근, 그 다음에 섭입대 부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기 볼게요, 바로. 물이 포함되지 않은 암석의 용융곡선은 디귿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지금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 녹는 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깊이에 따라 지금 녹는 점이 이렇게 바뀐 상황이거든요. 즉 니은은 물이 포함된 상황이고 디귿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 디귿밖에 없어요. 기억 보기 맞습니다. 기억 정답. 그 다음 니은. B에서는 섭노감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B가 어딘데? 섭입대 부근이고 지금 여기서 해양판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함수강물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상태로 위로 상승하다가 대륙판을 녹이니까 화강암질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둘이 섞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으니까 중간 성질인 안산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굳어지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지게 되면 섭로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섭로감 좀 낯설었나요? 보통 우리 암석 이름 나올 때 현무암, 화강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섭로감이 좀 생각이 안 났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암석 이름 6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그 다음에 반려암, 섭노감, 여기가 유문암이죠. 유문암, 그리고 여기가 화강암이지. 그치? 이렇게 6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B지역 같은 경우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안산암 또는 섭노감 이런 애들 만들어질 수 있다. 선생님 근데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깊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깊은 곳이라면 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천천히 식으면서. 그러니까 맞는 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좀 정교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깊이도 어느 정도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유문암질 마그마 아니에요? 그럼 화강암도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화강암도 생길 수 있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섭입대 부근 나올 때 주로 지표 밖에서 안산암이 발견된다. 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라는 거. 다양한 종류의 암석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보기에서 A에서는 주로 B, B'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해령이잖아요. 뜨거운 물질 올라오는 곳입니다. 즉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A, B, C 중에서는 B, B' 과정으로 압력 감소로 생기는 거 맞는 얘기네요. 디귿 정답.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고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자료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인데 우주의 구성 요소 A, B, C에 대한 얘기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 그리고 T1과 T2는 각각 과거 또는 미래라고 했거든요. 어느 건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A, B, C가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든 미래든 간에 제일 작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통 물질이거든요. 현재도 그렇고요. 현재도 보통 물질이 4.9%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과거 또는 미래야. 근데 그 중에 제일 적게 차지하는 게 요거네. 얘가 보통 물질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요 사이 값을 가지겠지. 4.9%. 그렇게 찾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A와 B 중에 B 같은 경우는 아니죠. 지금 C가 지금 12%에서 2%예요. 그러면 어느 게 과거고 어느 게 미래일까를 일단 판단을 해야겠는데 보통 물질의 비율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점점 밀도가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작게 나타나 있는 요 T2가 미래에 해당할 것이고 얘가 과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B는 지금 오히려 늘어났고 얘는 줄어들었고 그럼 줄어든 게 뭐겠어? 비율이 줄어든 게 이게 암흑 물질이겠지. 늘어난 게 뭐예요? 이게 암흑 에너지겠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그 비율이 늘어나는 건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A, B, C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T2는 미래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고 A는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했어. 암흑물질이 항성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러분 항성이 뭐예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별은 뭐지? 가스 덩어리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소 가스 덩어리가 있는데 중심부가 뜨거워서 거기서 막 핵융합 반응하면서 무거운 원소 만들고 있는 그런 천체란 말이지. 그러면서 빛을 방출하고 열 에너지도 방출하니까 뜨겁게 빛나는 그런 애들이에요. 암흑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빛나고 보이는데 보이는 전자기파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다. 그래서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은하 정도 사이즈 될 때 거기서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 가야 되는 거예요.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 C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보통 물질.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로 볼 수 있는 물질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기억, 디귿 되겠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 15번도 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은 별의 진화 과정을 HR 도상에 지금 나타냈고요.
별 중에서도 지금 태양이 진화하는 경로를 A0부터 A1, A2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도 지금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중심부에 지금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수소인 융합 반응이 그 껍질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는 주계열은 진한 상태구나라는 거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 기억 볼게요. 나는 A0의 내부 구조이다라고 했어. A0는 지금 주계열 상태야. 근데 주계열은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어. 주변은 아니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썰어서 본 거예요. 요렇게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썰어서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안쪽에 수소인 융합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기억 틀렸네. 그 다음 니은 수소의 총 질량은 A2가 A0보다 작다라고 했어. 얘랑 수소의 총 질량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A2 단계는 뭐냐면 중심부에 수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바깥쪽은 또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거의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거를 우리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의 총 질량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수소가 훨씬 많은 거지. 여기는 중심부의 일부 영역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깥쪽은 다 수소인데 수소가 훨씬 많아요. A0 단계에서. 니은 보긴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A2가 A0보다 작다. 맞는 얘기지. A2 단계쯤 가면 수소 다 써버린다. 다 핵융합 반응 하든가 아니면 바깥층이 날아가든가 그런 상황이다.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중심 핵은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했어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 여러분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로 진화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그 크기가 일정하게 그냥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지금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심부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중심부 다 헬륨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중력이 이기기 때문에 얘가 수축하면서 주변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주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여기서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걸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하죠. 그러면서 바깥층이 이때는 기체압이 이기면서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지게 되면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핵이 정력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보기 어렵지. 여기 지금 수축하는데. 그럼 중력이 이긴 거잖아. 정력합 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지. 틀린 보기지.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렸다. 이 진화하는 동안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은 수축, 바깥쪽은 팽창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해형의 강수량 편차와 그리고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이 편차의 개념 중요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높은 값인지 낮은 값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A, B, C 각각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발문에 동태평양이라고 줬어요. 이거를 놓친 친구들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지 이렇게 푼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도 표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엘니뇨 문제 나올 때는요. 태평양 가운데에 180, 경도 180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에서 조금 더 가면 180이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동태평양, 90도 웨스트라고 한다면 이쪽에 서태평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략 120도 동경 이 정도 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랑 동쪽이랑 이렇게 비교하게끔 보통 자료가 제시가 되는데 지금 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부분만 나온 거야. 요 부분. 그러니까 동태평양 자료만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 그렇게 잡으셔야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A 시기와 B 시기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지금 많은 거예요.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비가 많이 안 오죠. 따뜻한 해수가 다 서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않다.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엘니뇨란 말이지.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엘니뇨다. 쉽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수온약층 깊이 편차를 시작 깊이 편차를 봐도 A와 B 시기는 평상시보다 지금 깊게 나타나거든요. 왜 엘니뇨 때 더 깊게 나타나지? 우리 해수면 모습 그림도 여러분 많이 그렸을 텐데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완만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엘니뇨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은 따뜻한 해수, 찬 해수의 경계면이거든. 그래서 경계면이 나타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가 깊게 나타난 거고요. 요걸로 확인해도 둘 다 엘니뇨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럼 반대로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시작 깊이가 더 얕게 나타나는 요 시기가 라니냐 시기인 거지. 그치? 여기서는 강수량이 평상시와 뭐 거의 그냥 큰 차이가 없게 나왔는데 요 자료 보면 일단 뚜렷하게 라니냐 시기인 거를 판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시기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볼게요.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 같은 엘니뇨더라도 그 엘니뇨는 뭐 일정한 주기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같은 엘니뇨더라도 이때는 비가 좀 더 많이 왔고 이때는 좀 덜 왔네. 그렇게 강수량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자는 항상 엘니뇨, 라니뇨만 맨날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거 너무 좀 식상하지 않냐. 엘니뇨끼리도 좀 비교해보자 라는 의미로 선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 A 시기의 강수량이 더 크다? 더 많이 나타났다? 맞는 보기지. 가자료 통해서 해석할 수 있고요. 가자료가 아니고 왼쪽 자료 보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라니냐 시기에 용승이 더 강하다. 라니냐 시기는 바람이 더 강해져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부족하니까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라니냐 시기야. 요게 라니냐야. 그러니까 맞는 보기지.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강하다. 그렇지. 디귿. 평균 해수면 높이는 A가 C보다 높다.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해수면 높이가 더 높다. 그렇잖아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여기 지금 동태평양 얘기거든. 동태평양.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엘니뇨 라니냐 문제 여러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익숙하게 잘 푼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부분 때문에 좀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앞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동태평양 부분만 확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서태평양 부분이 또 확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도 표시 나와 있을 때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도 표시가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경도 180인 지점이 있다.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의 반대편인 지점이 태평양 가운데 있다. 거길 지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몇 번이죠?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7번. 심층 순환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대서양의 수온 염분 분포가 나타나 있고요. 수계 A, B, C의 평균 수온과 염분이 지금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요. 염분이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수온값은 이렇게 등치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물리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심층순환 공부할 때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심층순환을 알아내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물덩어리가 여기 있더라. 얘네들은 서로 다른 물덩어리구나, 수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다른 바다에 가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얘랑 비슷하네. 얘네 같은 애들인가 보다. 이쪽에서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심층순환을 알아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인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A, B, C가 각각 남극 저층수, 중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는 해수가 일단은 남극 저층수, 이쪽이 지금 남반구잖아요. 이쪽이 북반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시작된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세 개를 일단 구분하시고요. 각각 A, B, C 이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온값이 C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염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염분값이 지금 C가 가장 낮고 A가 가장 높게 나와 있죠. 그럼 비교를 좀 해보면 상대적으로 염분값이 가장 낮은 게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낮은 게 남극 중층수에 해당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34.3 평균이니까 평균을 따졌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난 얘를 남극 중층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염분 봤을 때 제일 좀 높은 염분으로 나타나는 요것이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A가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남극 저층수에 해당하겠죠. 남극 저층수. 이렇게 A, B, C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수온을 비교한다면 평균 수온은 여기가 제일 낮겠지? 그죠? 여기가 제일 낮을 거고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서 A는 북대서양 심층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평균 밀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된 조건은 수온과 염분, 그 다음에 해수의 위치들이거든요. 나타나는 깊이도 지금 나와 있는데 밀도는 사실 밀도가 크면 아래쪽에 깔리겠죠. 그걸 보고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 심층수와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를 비교하자면 여기랑 지금 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아래쪽에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더 큰 거지. A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니은에서 A가 C보다 작다. 아니에요.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디귿. B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남극 저층수가 어디로 이동하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층순환도 결국은 순환하면서 에너지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침강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나갈 거예요. 남극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진 해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이동하다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남쪽이 아니고 남쪽에서 생겼는데 어떻게 더 남쪽으로 가겠어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디귿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하느라 시간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푼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도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여러분 연습했던 거, 여러분 많이 연습했던 문제랑 유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성실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간에 쫓긴 친구들은 아마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표는 별 가에서 라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면 온도 나와 있고요. 절대 등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절대 등급은 우리가 광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광도에 대한 거를 수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게 절대 등급이니까. 즉, 요런 물리량들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 뭐겠어요?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요 식에 대입해가지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석을 좀 해보죠. 1번, 기억은 25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 지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값이 주어져 있는 가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가에서 지금 표면 온도가 2배 차이 나고요. 나는 2배 더 뜨겁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얼마 차이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5등급. 그러니까 밝기로 따지면은 100배 더 밝은 별인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개 줬고 하나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죠. 광도는 지금 나별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별이 광도가 가의 100배예요. 여기에 100을 넣고 반지름은 몰라. 몇 배인지 몰라. 그리고 표면 온도는 2배래. 그럼 이게 4제곱.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게 16이잖아요. 그러면 16분의 100이니까 4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반지름은 몇 배야? 2.5배네. 2.5배. 1 곱하기 2.5니까 2.5겠네요, 여기가. 근데 지금 1번에서 2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2.5라고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의 분광형은 M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가의 분광형. 6000켈빈 정도면은 분광형으로는 대략 알고 있어야 돼. 6000켈빈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이 정도거든. 태양의 분광형은 G형에 속하죠. G2형에 속하기 때문에 M형일 리는 없거든. 2번은 당연히 틀린 보기입니다. 요거 틀린 친구들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 3번.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다가 가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다와 가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를 비교하라는 것은 이거 비교하라는 거죠. 표면 온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그럼 가와 다의 표면 온도 비교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네.
대신에 이거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추정할 수 있겠지. 볼까요? 가와 다 비교해 볼까? 절대 등급 얼마 차이나요? 마이너스 10등급이네. 마이너스 10등급. 그러니까 밝기로는 100의 제곱배 밝은 거지. 다가 더 밝은 거지. 숫자가 작으니까. 그다음에 반지름은 몇 배예요? 100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또 대입해 보면 되지. 광도가 지금 100의 제곱 차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름은 100배. 그럼 100의 제곱 들어가고 표면 온도에 4제곱 들어가네. 그럼 여러분 이거 T 어떻게 구하면 돼요? 1이네, 1.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가와 다가 표면 온도가 같다라는 뜻이네. 여기도 6000켈빈이야. 근데 지금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가 가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같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나가 라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이거 단위 면적당 아니에요? 그 얘기는 광도 얘기하는 거예요. 광도, 밝기 비교하라는 거고 나와 라의 광도를 비교하래. 얘랑 얘를 비교하래. 근데 얘 또 없네. 또 계산해야 돼. 또 계산해야 돼. 이게 다 있거든. 나머지가 다 있어. 이거 아까 2.5도 했고요. 그쵸? 그럼 비교해 볼까? 지금 표면 온도는 4분의 1이고요. 4분의 1배고요. 이거 몰라. 모르고 지금 요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가로 비교를 해볼까? 가와 비교해도 상관없죠. 비교 대상을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일단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얘 가지고 해볼게. 그러면은 표면 온도 2분의 1배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4배예요. 그럼 그대로 또 적용을 해볼까? 절대 등급 광도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배인 상황이고 그럼 4의 제곱.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절반인 상황입니다.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이거 1이네. 광도 똑같네. 가와 광도가 똑같네. 그럼 여기는 절대 등급이 얼마야? 3.8등급이네.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나랑 나를 비교하라고 했어. 얘랑 얘를 비교하라고 했어. 그럼 누가 더 밝은 별이야? 나가 더 밝은 별이지. 그죠? 절대 등급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라보다 많다. 맞는 보기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가와 같은 별 일십, 백천, 만개, 만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은 라의 절대 등급과 같다라고 했어요. 가와 라의 절대 등급. 두 개는 아니 만개고 뭐고 그냥 이거 하나씩 같은 등급을 보이니까 같은 밝기를 보이는 건데 5번도 틀렸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순간 이제 뭐 계산 실수, 작은 뭐 실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정답 고르기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연습으로 여러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이제 19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낯선 표현이 좀 나와가지고 어려웠을 수 있고 또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가 포함된 어느 화강암에서 현재 X의 자원소 함량은 원래 X 함량의 3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인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Y는 Y의 자원소 함량은 Y 함량과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 1이라는 뜻이야. Y는. 되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자원소가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전체 양의 4분의 1 남아있는 거고 얘는 2분의 1 남아있는 거예요. 즉 반감기가 얘는 2번 지난 거고 얘는 반감기가 1번 지난 거야. 하나의 하나의 화강암에 포함된 양을 측정을 했을 때 X와 Y 양을 측정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요거는요.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게 시간이고요. 요게 모원소의 양이라고 해볼게. 방사성 동위원소는 온도 압력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하나의 종류의 원소면이 특정한 그 반감기를 가진단 말이지. 그러면 처음에 100%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쵸? 그런데 이 양이 정확히 50%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여기에 절반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또 반감기만큼 지나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꼴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 꼴이에요. 근데 지금 X와 Y 두 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반감기 2번 지난 거고 1번 지났어. 근데 얘가 생성된 이후로부터 걸린 시간, 즉 절대 연령은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얘는 2번 반감기 지났고 얘는 1번 반감기 지났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반감기의 길이가 얘가 더 길다라는 뜻이지. 얘가 더 짧고. 그러니까 X의 반감기에 2배를 하면 Y의 반감기가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래프를 X라고 할까요? Y라고 할까요? Y라고 해볼게요. 얘를 Y라고 해볼게. 그럼 X를 여기에 똑같이 표현을 해보자면 X는 오히려 반감기가 더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의 절반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정도 돼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X.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Y의 반감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요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지. 그랬을 때 X는 한 번, 2번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표시하면 되겠네. 그럼 보기 볼게요.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Y의 반감기와 같다. 그치? Y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지금 시간이 지난 거니까 기억보기 맞습니다. 되죠? 그 다음 니은 화강암의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원소 플러스 자원소분의 모험소 함량의 감소량은 아마 요게 헷갈렸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여기서 좀 당황하고 멈칫한 친구도 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감소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모원소 플러스 자원소 분의 모험소야.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 X는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이 4분의 1로 줄었고 얘는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감소량으로 따진다면 X는 얼만큼 감소한 거야? 4분의 3이 감소한 거고 얘는 2분의 1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량으로 따지면. 그치? 그러면 X가 Y의 2배이다 라고 했어. 요게 X고 요게 Y거든요. 2배? 아닌데? 2배 아닌데? 몇 배야? 요게 나오려면 몇 배가 돼야 돼요?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지. 여기에 2분의 3을 곱해야 4분의 3이 나오지. 즉 1.5배이다 라고 해야 맞는 복인 거예요. 이거 틀린 거야. 요 니은 선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설사 감소량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4분의 1, 2분의 1로 풀었다 하더라도 2는 아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푼 친구,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 보기는 틀린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 자, 디귿에서 Y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이 될 때,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또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날 때 X의 자원소 함량은 X 함량의 7배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 이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Y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시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야. 근데 이거의 또 절반이 지났다라는 거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다라는 거고, 그럼 요때라는 얘기지. 요때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이때 X의 자원소 함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는 동안 X는 어때? 반감기가 2번 더 지나겠지. 반감기 차이가 정확히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X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된 거야. 4번. 반감기가 4번인 거야. 4번. X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때 몇 배인지를 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반감기 4번 지나면 어떤 상황이지? 2분의 1에 4제곱, 즉 16분의 1, 처음 양의 모원소가 16분의 1만큼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때 우리가 비율로 표현을 하자면 1대 15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2개 더해서 16분의 1이잖아. 1대 15야. 그러면 자원소의 함량은 X 함량의 몇 배? 15배이다 라고 해야겠지. 7배가 아니고. 그래서 디귿 보기에서 7배이다 아니고요. 15배이다 라고 고쳐줘야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이거 간단하죠. 조건이. 근데 아니 간단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요렇게 좀 자료도 없이 그냥 요렇게 문구로만 딱 줬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거 풀어내는 데는
계산이 좀 많다 보니까 실수할 포인트들이 니은에도 있고 디귿에도 있고 그래서 좀 난도가 있었던 문항으로 선생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실수한 친구들 아마 많을 텐데 요 반감기 관련해서는 요런 그래프 형태뿐만 아니고 우리 연계교재에는 이 곡선 대신에 직선으로 표현된 그런 그래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 간격이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좀 복습해 가면서 이 문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 정리할 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19번 문제 어쨌든 정답은 기억만 정답 되고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이 문제도 어려웠죠? 아마 지금 뭐 45도, 15도 요런 위치 A, B, C의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선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측정되는지 그런 거 계산하는 거에서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에 위치할 때 행성이 여기에 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m/s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시선 속도 변화가 나와 있는데 최대값이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 이 정도의 지금 간격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면 최대 속도를 나타낼 때가 언제야? 내 시선 방향으로 시선 속도가 다 들어올 때거든요. 그런데 A에 위치할 때 별은 어디 있어요? 중심별은 어디 있어?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에 있어. 여기에 별이 있거든요. 내 시선 방향은 여기야. 근데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접근하는 속도라는 뜻이죠. 이때 별이 접근하는 거지. 그럼 행성은 어떻게 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B, C이다.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다. 기억은 어느 정도 쉽게 해석이 됩니다. 기억 보기 맞아요. 그 다음 니은.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0.01나노미터이다 라고 했어요.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최대 파장 변화량이 나타나려면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최대 속도 또는 후퇴하는 최대 속도가 나타날 때 요럴 때가 편의량도 가장 최대이겠지. 오히려 이렇게 지나갈 때는 내 시선 방향 속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파장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일단 파장 변화량이 최대인 지점인데 그때 시선 속도가 이거 아니면 이거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풀면 돼요. 시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시선 속도는 빛의 속도에다가 중심 파장 분의 파장 변화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V를 60이라고 해볼게요. 60m/s야. 그리고 빛의 속도를 알려줬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제곱 m/s. 그쵸? 단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마라고 있어? 기준 파장을 500나노미터. 그리고 파장 변화량은 모르고. 그래서 이게 0.001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지워볼까? 여기 6으로 지워보고 그러면 5, 3, 10의 6제곱이니까 30으로 바꾸고 10의 5제곱으로 바꿔볼까? 그러면 5 지워지고 6이 남네. 그러면은 6, 공 5개거든요. 그럼 여기는 또 지워지네. 6 지워지고. 그러면은 공이 4개 남네. 10의 4제곱이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10의 4제곱 분의 1 나노미터거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넘겨주니까. 그럼 이거 얼마지? 0.0001 나노미터. 하나, 둘, 셋, 네 칸. 0.0001 나노미터. 근데 니은에서 0.01001 나노미터. 0이 하나 빠졌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요거 니은 보기 실수한 친구들도 좀 있겠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틀린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아마 이 디귿 보기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시선 속도를 비교할 때 B를 지날 때랑 C를 지날 때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루트 2배가 맞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데 이 디귿은 선생님이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B와 C의 위치를 좀 보면요. B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A로부터 45도만큼 갔어. 그러면 별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C에 있다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별은 어디 있어? 별은 여기 반대편이니까 이쪽에 있겠지. 그럼 내 시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시선 속도가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모르더라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때가 최대로 많이 들어오죠. 시선 속도가. 그리고 이렇게 점점 꺾이면 꺾일수록 시선 속도가 적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정확하게 내 시선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는 입장이면 시선 속도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B일 때와 C일 때를 비교했을 때 B일 때가 시선 속도가 더 크긴 클 거예요. C일 때보다는. 그럼 일단 디귿을 보고 B가 큰지 C가 큰지부터 판단을 해보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이 바로 된다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디귿에서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 루트 2배 더 크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는 수치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예 틀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디귿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 선생님 일단 별만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별만 좀 확대를 시켜보면 별의 위치만 여기가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고 지금 B의 위치, 행성의 위치 저쪽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려보고 45도 위치 여기에 쭉 나란하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B', 별이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시선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때 시선 속도는 접선 방향이거든요. 요 방향이야. 요 방향. 맞아요? 요 방향이고 내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시선 속도 요거 V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V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V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이 V 중에 얼만큼이 내 시선 방향에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시선 방향에 나란한 성분이랑 내 시선 방향에 수직인 성분으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눠야 돼. 나눠보면 요 방향으로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지금 45도인 상황이죠. 맞아요? 여기가 지금 45도인 상황이거든? 그럼 이렇게 보조선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V거든요. V 중에 코사인 45도만큼이 내 시선 방향에 들어오는 거지. 내 시선 방향에 들어오는 건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이거 전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V 코사인 45도를 한 게 내 시선 방향에 들어오는 시선 속도예요. 근데 여기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삼각함수 비율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V 곱하기 루트 2분의 1. 요 속도로 들어옵니다.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돼요? 그럼 C의 위치도 한번 해볼게요. C의 위치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C의 위치도 똑같이 공통질량 중심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B의 위치에서 또 요만큼 15도를 갔단 말이지. 요 위치였단 말이야. 요 위치에. 그러니까 여기가 30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도인 상황이야. 30도인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C 프라임 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의 시선 속도 물어봤어. 얘는 더 접선 방향이니까 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시선 속도 방향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시선 방향 나란한 성분이랑 수직인 성분으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0도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막꼭지가 그걸로 여기가 30도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해보면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되거든요. 60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조선 그려보면 2대 1대 루트 3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V의 속도로 공전하는 상황에서 V 코사인 60도만큼만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에요. 요게 지금 C에서의 시선 속도. 그럼 요 크기랑 요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하라는 거야. 근데 디귿선지에서 이 크기에 루트 2배를 하면 B에서의 시선 속도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죠. 그럼 루트 2배를 해볼까? 그럼 2분의 루트 2V가 되는 거고요. 이게 루트 2분의 1V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양쪽에 똑같이 루트 2 곱해주게 되면 요게 2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루트 2분의 1 맞네요. 그쵸?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보기에서 맞는 설명이었어요. 요게 아마 좀 여러분 계산할 때 좀 어려웠겠죠? 디귿 보기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실전 상황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림상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려보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요. 기억, 디귿 정답 되겠고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모두 해설해 봤는데요.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 좀 자세히 해설했잖아요. 그만큼 좀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제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설 마치고요. 선생님은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공부들 많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